튼튼한 안보는 누가, 국군이, 장병들의 행복은 누가, 우리가 책임진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행복 수호대. 우리는 장병 여러분께 꽤나 진심인 편입니다. 열린 병영, 소통하는 병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성큼 다가가는 여기는 행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팬데믹이 종식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많은 것들이 일상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비군 훈련입니다. 올해 여러분 예비군 훈련이 다시 재개됐죠? 예, 지금 너무 기쁨의 그 우리 예비군들의 함성이 여기까지 들리지 않습니까? 기쁩니다. 네. 야, 근데 이게 네. 믿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네. 저도 몰랐는데 예비군이 4년 만에 훈련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오랜만에 사격 훈련을 할 생각이 굉장히 설렌다라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에이, 소수 의견 아니라뇨. 제가 볼 때는 다수고요. 네네. 사격할 때만큼 진짜 설레죠. 사격 그렇죠. 실력은 어디 도망 안 가거든요. 왜냐? 맞아요. 몸이 기억해. 네, 4년 만에 해도 몸이 기억해요. 근데 만발은 아니어서 조금 이제 슬프긴 할 수도 있지만서도요. 그쵸. 네네. 네. 자, 우리 예비군들 오랜만에 훈련 받는 게 참 낯설긴 하겠지만 축하드립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자, 코로나 때문에 예비군 소집이 중단되는 동안 예비군 훈련도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맞아요. 여러분 아시나요? 알죠? 뭐야? 암요. 네. 예비군 훈련비 올랐죠? 올랐을 걸? 올라야죠. 당연하죠. 아, 그래요? 당연하죠. 네. 네, 올해 동원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는 82,000원의 보상비가 지급됐는데요. 지난해보다 32%가 오른 겁니다. 나는 10,000원이 안 됐던 것 같아. 퍼센트로 따지면 굉장히 올랐네요. 그렇죠? 네. 와, 이거 아주 좋은 소식인데요. 얼른 더 빨리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또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요? 우리 대학생들 네. 그리고 대학원생들 계절 학기를 들어도 동원 훈련에 참가를 해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계절 학기를 수강하면 예비군 동원 훈련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것도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절학기를 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학생들 마음 놓고 계절학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 국방부는 열일했습니다. 과학화 예비군 구축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 16개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구축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인데 저 예비군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예비군들이 본격적으로 실전과 같은 훈련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는 항상 우리 예비군들을 응원합니다. 네, 저도 뭐 아쉽게도 예비군 훈련이 끝났지만 저도요. 네. 아, 끝났어요? 저도 끝났습니다. 예. 네. 우리 예비역들이 있어서 현역들뿐만 아니라 우리 예비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화로운 겁니다. 아, 네, 우리 예비역 여러분들 화이팅! 파이팅! 박수 한번 주세요! 예비군 화이팅! 파이팅!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가 있고. 10년 동안. 네. 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예비군들이 불편함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예비군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행운기도 아주 씩씩하게 출발해 볼까요? 그래. 대한민국 국군장병 행복병영 프로젝트 행공기 그 첫 번째 코너입니다. 네, 55만 국군 장병, 275만 예비역들의 리얼 공감 프로젝트 94분번 김대희 씨도 TV를 시청하고 있는 23분번도 함께해요. 보기만 해도 재밌는 사연, 유용한 정보가 쏟아지는 충상! TV 앞으로 모여! 충성TV! 전국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꿀 정보가 쏟아집니다. 전군! 부대자랑!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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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군!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신난다. 야, 너무 신난다. 일요일에 모여! 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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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전군 부대자랑! 엔딩 요정. 자, 오늘 만나볼 부대는요, 한 단어로 제가 정리해 볼게요.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 예. 전혀 감이 아, 영화 트랜스포머 영화 안 봤어요? 되게 감이 딱 와야 되는데. 군대랑 무슨 관련이 있죠? 저는 느낌 있다고 봅니다. 어.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 자동차, 뭐 수송부대, 아니면 뭐 기갑부대 이런 쪽 아닐까 아하. 싶거든요. 아니면은 막 로봇으로 전투하는 부대? 드론봇?
아하, 뭐 저기 접근은 좋았는데 트랜스포머, 레알 평범한 자동차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로봇으로 변신하죠. 그렇죠. 예, 이 부대가 그래요. 예? 평소에는 힘을 숨기고 있다가 네. 적군이 나타나면 짠 하고 풀 파워를 가동하는 부대입니다. 오, 이거 설명만 들으면 약간 SF 판타지 무협 세계관 최강자 느낌인데요? 제대로 짚으셨어요. 진짜요? 네, 유사시에 부대를 신속하게 확대하는 트랜스포머 같은 부대. 전시에 더 막강한 부대 제 73 보병사단 총일부대입니다. 네, 좋아요.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단 전 장병은 동원 사단의 선두부대라는 자부심으로 더 강하고 더 발전하고 더 즐거운 부대 기품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어 충성하는 충일부대 전 장병은 국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면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안보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전투만을 생각하는 강한 전사, 강한 부대. 적과 싸워 반드시 승리하는 총일 부대. 대한민국 최정예 동원사단 육군 제73 보병사단. 안녕하십니까. 육군 제73 보병사단 수색대대 중대장 오대원 대위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동원사단인 73사단을 대표하여 나온 만큼 오늘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육군 제73 보병사단 보병여단 중대장 대위 신명수입니다. 73사단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부대, 유비무한의 부대입니다. 준비된 충일부대의 모습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73 보병사단 사격명수 신명수 대위. 약간 라임이. 네. 야, 유비무한의 부대. 그래서 오늘 행군기 출연도 제대로 준비하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기대할게요. 73사단 어떤 부대죠? 육군 제73 보병사단은 동원 위주 부대로서 평시에는 동원훈련, 비상근 예비군 훈련 등 각종 훈련과 사단이 주둔하는 지역 일대의 국가 중요 시설, 다중이용 시설 방호, 그리고 작전 지역에 침투한 적을 경멸하는 국지도발 대비 태세를 완비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평시에 전시 편제 약 8% 인원으로 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시에는 동원 자원 보충받아 100% 완편되어 전투에 투입되는 부대입니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막 어디서 지원군이 나타나는 건가요? 비상시에는 어디서든 다 나타납니다. 누가요? 우리 예비군들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전시에 동원령이 발령되면 용사나 간부 출신의 동원 예비군이 즉시 소집됩니다. 동원사단은 소집된 예비군들과 현역 장병들이 함께 전방위 거점으로 이동해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네. 예비군이라고 하면은 이미 군 생활 만렙을 찍으신 분들이잖아요. 말해 뭐합니까? 네. 뭐 이분들이 뭉치면 전투력도 막강하겠는데요? 말모. 네, 그렇습니다. 전시에 완편이 되면 일반 상비사단과 동일하게 증편됩니다. 전시의 강한 교육훈련으로 전투 준비를 완비한 현역 장병이 전투 능력과 노하우를 겸비한 예비역과 함께하기 때문에 완편되면 더 막강한 전투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예비군들 전투력이 만렙이긴 하지만 전역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 아무래도 현장 감각 이런 게 좀 떨어지지 않나요? 현역들이랑 손발을 잘 맞출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네, 유사수의 예비군들이 즉시 전투에 투입되어도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단에서는 2박 3일간 동원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원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전투 능력을 배양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역들도 현역들과 함께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비군을 훈련하는 임무까지 같이 수행을 하는 부대인 건데요. 자, 어떤 부대인지 더 궁금해집니다. 네. 채원 씨 부대 소개서 준비됐죠? 당연하죠. 클래스 채원이가 보증하는 클래스가 다른 부대. 73사단 충일부대의 부대 속에서 지금 시작합니다. 국가 총력전에 대비한 신속한 동원 태세 확립으로 전쟁 지속 능력을 보장하는 최정예 동원 사단. 적과 싸워 반드시 승리하는 총일 부대. 육군 제73 보병 사단. 육군 제73 보병사단. 육군 동원 전역 사령부 예하부대로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창설일은 1981년 9월 25일인데요. 처음 창설되었을 때는 사단이 아니라 훈련단으로 시작했지만 1987년 4월부로 보병사단으로 승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73 훈련단은 현재 충일부대의 전신이 되는 부대로서 방위병, 신병을 교육하고 훈련한 임무를 수행했었고 73 보병사단은 국지도발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책임 지역을 완벽하게 수호하고 있고 동원 지금태세를 완비하여 예비전력 정예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충일부대는 우리나라에 있는 5개 동원 사단 중 하나인데요. 2010년 육군 최초로 차기 동원 사단으로 개편된 부대가 바로 충일부대라고 합니다. 근데 차기 동원 사단이 뭐죠? 네, 차기 동원사단은 정예, 소수화된 병력을 주축으로 동원 병력을 완편하고 전투 수행 능력을 숙달해서 전시 임무를 수행하는 미래형 동원사단입니다. 현재 국방개혁에 따라 부대와 병력이 감축되면서 예비 전력에 의한 작전 수행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동원사단 개편이 진행되었고 2010년도에 73사단이 육군 최초로 차기 동원사단으로 지정되어서 개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최정의 인력으로 일당백하는 부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사실 전시의 상비 병력만으로는 전투 그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비 병력이 얼마나 잘 준비되었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충일부대가 동원사단으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충일부대는 예비 전력의 핵심 사단으로서 언제나 전투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준비되어 있는 부대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왜 73사단을 충일부대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혹시 사단장님 성함이 김충일 씨? 감이 전혀 안 오는데. 모르겠어요. 네. 충일부대, 바로 하나되어 충성한다는 뜻인데요. 부대원 역시 하나되어 충성하는 충일부대라고 합니다. 충일. 부대원의 충일부대 핵심이 다 담겨 있네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하나가 되는 단결력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 맞죠? 네, 충일부대는 지휘관을 중심으로 하나의 팀으로 단결하는 부대입니다. 현역과 예비군이 하나의 팀으로 뭉쳐야만 완전체가 되는 부대인 만큼 지휘관의 리더십도 중요하고 부대원들 간의 단결도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부대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충일부대는 단결력이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저희 행군기도 단결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 행! 군! 행! 군! 딱 나왔어요. 하나되어 충성하는 충일부대. 부대 마크도 직관적입니다. 딱 보이시죠? 오. 근데 저거는 사실 누가 봐도 73사단 부대 네. 마크라고 딱 느낌이 오는데 네네. 70단 정확하게 숫자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나름 그 보면은 7 그 기둥이 그러니까 붉은색이에요. 뭔가 음. 숨은 뜻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중앙의 빨간 선과 흰색 선은 73사단의 73이라는 숫자도 나타내지만 동시에 한반도 모양을 형상한 것이기도 합니다. 조국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진짜 한반도 모양 같네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 흰색 테두리에도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약간 방패 모양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맞습니다. 부대 마크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방패 모양입니다. 이는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방패 모양의 선이 하얀색인 건 지휘관을 중심으로 단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대 구호부터 마크까지 이 그 어떤 그 단결심이 잘 드러나 있네요. 예,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부서서 살펴볼까요? 네, 충일부대는 보병여단, 호병여단, 직할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공병대대, 화생방대대, 수색대대와 같은 다양한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대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궁금한 게 예비역들이 하는 동원훈련 같은 경우에는 각 여단이나 대대별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비군들과 함께하는 동원 훈련을 각 대대별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원 훈련은 몇 번 정도 하는 거예요? 각 대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통상 1년에 한 번씩 동원 훈련이 돌아오고 사단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매주 동원 훈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대대별로 매주 훈련이 있는 거면은 훈련이 굉장히 많네요. 아유, 훈련만 많겠습니까? 이 예비군들은 뭐 한 번 훈련 받으면 끝이지만 이 부대원들은 훈련 준비도 해야 되니까 상당히 일정이 많을걸요? 그렇죠? 네,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박 3일간 동원 훈련이 진행되는데요. 저희는 월요일부터 훈련 준비에 들어가고 목요일에 훈련이 끝나면 전장 정리, 또 후속 조치를 실시하고 또 다음 부대의 훈련 준비를 곧바로 시작해야 해서 매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부대 마크에 따라서 다들 이제 뜻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예비역들 사이에서 73 부대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7일 중에 3일은 꼭 훈련이 잡혀 있어서 73사단이다. 그러게. 그러니까 매주 훈련을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텐데. 그런데 동원 훈련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화요일에 예비군들을 부대로 소집하면 본인 확인을 하고 곧바로 훈련에 들어갑니다. 사격부터 시작해서 화생방 교육, 전투 부상자 처치 교육, 그리고 안보 교육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첫날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좀 몸을 푸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또 이틀 차부터는 훈련 강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공통 훈련이 종료되면 개인 직책에 맞는 훈련이 강도 높게 진행됩니다. 개인, 팀 단위 직책 훈련을 통해서 현역 시절의 감각을 익히고 이후 종합 전술 훈련을 진행합니다. 이때는 전시 상황을 가정해서 실제 전투에 임한다는 생각으로 각자의 주특기를 활용해 전투 훈련을 실시합니다. 네, 주특기를 활용해서 훈련을 하는 거면 힘들겠네요. 실제 총도 쏘고 뭐 포도 쏘고 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주특기가 박격포면 전시에 박격포 사격을 할 수 있도록 화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장비 고장에 대한 대처도 할 수 있게 하면서 실제 사격까지 해보는 방식으로 훈련이 진행됩니다. 사단에서는 예비군들의 전투 감각이 녹슬지 않도록 가장 실전에 가까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원사단 최초로 마일지 장비를 활용한 전술훈련도 실시했습니다. 네. 마일지 장비까지 하면 이거 완전 본격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행군기 팀도 마일지 장비 뭔지 다 알고 알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 전투를 하는 것처럼 훈련할 수 있는 마일즈 장비. 이게 동원 훈련에도 도입이 된다는 게 전 신기한 것 같아요. 동원훈련에서 마일지 장비를 처음 경험해보는 예비군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 중에 마일즈 훈련 경험이 없는 인원이 전체의 3분의 1 정도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마일즈 장비를 활용해보니 사망, 경상 등 실제 전투 상황에서 발생할 일들을 훈련으로 간접 체험하게 되는 것이라 스스로 전술적인 행동을 하고 전장 상황에 더욱 몰입하게 됐다는 그런 답변들이 많았습니다. 네. 자, 예비군들도 마일즈 장비로 훈련을 하면 실전적인 그 전투 기술을 쌓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부서로 넘어가 볼까요? 승리를 위해 단결하는 충일부대. 전시 상황의 예비역들이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동원 훈련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충일부대의 키워드는 일당백. 훈련을 아주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동원훈련을 진행할 때는 교관 조교를 포함해서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대 동원훈련의 경우 훈련을 앞둔 해당 대대 현역들만으로는 훈련 준비를 하기가 어려워서 여단 차원에서 교관, 조교 편성과 훈련 통제 등을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은 얼마나 되는데요? 현역에 비해 예비군 병력이 약 20배가 넘을 때도 있습니다. 20배면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200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여단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도 일손이 부족할 것 같은데 1대 20이면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현실적으로 한 개 대대의 현역 병력만으로는 해당 대대의 동원훈련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준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병력으로 어떻게 훈련을 준비하고 통제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동원훈련장 관리대대도 훈련장 관리와 더불어 훈련부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훈련부대를 지원해주는 대대가 따로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동원훈련장 관리대대에서는 동원훈련장 관리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면서 사단의 모든 동원훈련이 성과 있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원훈련장 관리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건가요? 네, 동원훈련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는 훈련을 앞둔 부대의 특성에 맞게 훈련장을 조성해 주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병부대의 경우 훈련장 내부의 산악지형을 이용해서 훈련할 수 있도록 기동로를 새로 만들거나 진지를 새로 구축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 포병부대의 경우에는 실제 포들이 전개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거나 훈련할 때 위험한 요소들이 있진 않은지 확인하고 사전에 조치해 주어야 합니다. 네. 각 대대의 특성에 맞게끔 훈련장을 조성을 해주는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매번 준비를 할 때마다 신경 쓸 게 엄청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교육 대상자인 예비군들의 특성을 미리 파악해서 교육 수준을 설정하고 교환과 교보제를 준비해서 실제 훈련장에서 예행 연습까지 진행합니다.
교관과 조교는 자신의 전담 과목을 자신감 있게 교육할 수 있도록 연습해서 예비군들이 최단 시간 내에 임무 수행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연구 강의를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뭐 화랑부대 수색대대 출신이라서 뭐 그런 뭐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우리 오대원대 수색대대의 그 강도가 꽤 높죠. 네, 맞습니다. 급속 헬기로프 하강 훈련, 저격수 사격 등 언제 어디서도 어떤 임무를 맡게 되더라도 완벽하게 임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강도 높은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색대대가 맡고 있는 중요한 작전이 있습니다. 바로 포송 작전입니다. 전시에 동원령이 선포되어 예비군들이 신속하게 부대로 들어와서 부대가 완편될 수 있도록 예비군들이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호하고 안전하게 수송하는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네요. 예비군들이 무사히 부대로 도착해서 완편이 되어야 완전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시의 부대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완편하기 위해 평시에도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절차 숙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사단의 모든 현역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동원 훈련을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서 73사단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게 느껴집니다. 칠일 중에 3일은 동원 훈련을 실시하는 73사단 충일부대. 동원 훈련의 주인공은 예비군이잖아요. 73사단에서는 예비군이 와서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동원 훈련 준비를 굉장히 완벽하고 섬세하게 해둔다고 해요. 네, 우선 현역 장병이 예비군 생활관에 동숙하면서 예비군들의 애로사항을 즉각 접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소 전 침구류, 장구류 세척은 물론이고 입소 후 전투복, 전투화, 피복 대여소를 운영합니다. 충성마트 이용도 많기 때문에 사전에 선호도를 고려한 물품을 충분히 준비하고 대기표를 사전에 배부해서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예비군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예비군 훈련 가면 가장 또 신경 많이 쓰이는 게 배고프잖아요. 밥이거든요. 밥을 잘 먹어야 또 훈련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어떤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럼요. 밥 중요하죠. 네. 이게 밥이 맛있으면 없던 힘도 샘솟거든요. 우리 충일부대 밥맛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취사장에서 직접 조리를 해서 배식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취사장 상태도 좋고 맛도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메뉴 들어보면 딱 진단 나올 것 같거든요. 보통 어떤 메뉴가 나오죠?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아, 이제 전문가시거든요. 네네. 네, 예비군의 선호 메뉴를 고려해서 식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고기류 등 주식뿐만 아니라 아이스크림, 요거트 음료 등 부식도 예비군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메뉴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집밥 생각은 안 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식사 말고 다른 건 어떤가요? 밥만큼이나 중요한 게 사실 잠자리거든요. 네, 예비군들이 훈련을 마치고 사용하는 생활관도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기 때문에 설문 결과를 받아보면 그 부분에서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야, 이 정도면은 뭐 예비군들이 진짜 힘내서 훈련받을 수 있는 환경인데요. 네. 자, 이 정도면 우리 행군기 예비역들 예비군 훈련 다시 받으러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체험상? 민방위까지 다 끝나가지고. 민방위가 맞습니다. 그래도 갈 수 있다면 가실 건가요? 왜 그냥 현역으로 다시 들어가라 그러죠? 중요한 건 예비군들이 이제 좋은 여건에서 훈련할 수 있게끔 정말 준비를 많이 해두신다는 게 느껴진다는 게 네네. 중요한 거죠. 네. 자, 부대 속에서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네. 육군의 예비 전력을 정예화하는 데 앞장서는 충일부대. 예비군들뿐만 아니라 비상근 예비군까지도 훈련하는 부대가 바로 충일부대라고 합니다. 근데 전 비상근 예비군이 뭔지 몰라요. 뭐예요? 모를 수 있죠. 네, 비상근 예비군은 유사시 예비군으로 다수 충원되는 동원 위주 부대에서 주요 직책을 수행하게 될 예비역 장교, 부사관, 병을 평시에 소집하고 훈련시켜서 전시에 동일한 직책으로 즉시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네. 이거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러니까 예비군은 예비군인데 임무가 더 막중한 예비군인 거잖아요. 이거는 뭐 간부 출신 예비역들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용사도 가능하고 전역 후 8년 차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비상근 예비군은 연간 40일 이상 180일 이내 복무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과 30일 이내 복무하는 단기 비상근 예비군으로 구분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73사단은 단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운용 중인데요. 한 달에 한 번 부대로 소집되어서 주요 직책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병력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현역만으로는 전투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래서 유비무환인 거예요. 네, 전시의 주요 직책을 맡을 인원들을 미리 교육하고 훈련까지 하는 거잖아요. 아, 준비력이 만렙이네요. 네, 인정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비군 훈련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네. 사실 그 충일부대 현역들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이분들, 우리 현역 용사들 동원 훈련 받을 때 같이 훈련을 받는 건가요? 동원훈련 시에는 현역 병력 중에서 간부는 교관이 되고 용사들은 전원 조교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게 조교급, 교관급 훈련이라는 게 말이 쉽지 힘들거든요. 네. 평상시에는 어떤 훈련을 받는 건가요? 사단은 동원훈련만큼이나 현역들의 교육훈련도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동원사단 최초로 직사, 국사학위 통합사격을 실시했고 전술 상황과 연계한 포탄 사격, 전차포 사격 등 장병들의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실전적 교육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부들의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락드릴, 보이기를 활용한 전투 지휘 훈련, 간부 직책 수행 능력 평가 등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타공인 대한민국 넘버원 동원사단 충일부대. 이 자부심은 근거가 있는 자부심입니다. 2021년 전군 동원사단 최우수 부대로 선정되어서 국방부 장관 부대 표창을 수상했다고 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이거는 뭐 찐이네요. 네. 네, 73사단은 전투 임무 위주의 실전적인 교육훈련 체계를 정립한 부대로서 적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는 부대입니다. 동원사단 최우수 부대로서 앞으로도 완벽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73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있습니다. 자, 언제나 싸워서 이길 준비가 된 부대, 완벽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춘 제73 보병사단 충일부대. 너무 아쉽지만 오늘 전군 부대자랑 충일부대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두 분 행군기와 함께한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려요. 네, 오늘 행군기에서 73사단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73사단은 소수의 인원이지만 최정예 장병들이 동원사단의 임무와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73사단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단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73사단이 걸어가는 길이 예비전력 정예화의 길이 되도록 저희를 비롯한 모든 73사단 장병들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충일부대 전우분들 감사합니다. 전군 부대자랑 다음 주 일요일에도 저녁 8시에 TV 앞으로 모여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행복한 내일을 위해 그날의 사건을 되짚어보는 사건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장병들의 행복한 병영 그리고 인권을 위해 행군기가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껏 관습이란 이름으로 자행되어온 악습, 불합리한 관행, 이제는 안녕. 군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네, 오늘도 육군본부 과학수사센터의 윤대중 수사관이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대중입니다. 오늘도 군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의 범인의 심리를 끝까지 추적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지역 군사법원의 원보람 법무관님과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원보람입니다. 장병들의 인권 사수를 위해 언제든 앞장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누가 식탁에 손을 올려? 자세 똑바로 안 해? 너 젓가락 쓰지 말래. 야, 너 생활관에 왜 슬리퍼 신고 있냐? 너무 이상한데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우리 생활관의 원래 규칙이야. 원래 그랬어. 왜죠? 이게 진짜 와, 믿기지가 않네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날 생활관의 분위기는 너무나도 어수선했습니다.
몇몇 병사들의 소대 이동이 있었거든요. 오, 이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소대를 그러니까 이게 옮기는 거, 이사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생활관도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대 이동 명령을 받은 병사들이 생활관을 떠나자 이목은 바로 A 병사에게 집중이 됐습니다. 누군가는 A 병사를 다독이며 위로를 건넸고 또 다른 누군가는 A 병사에게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맥락상 A 병사가 피해자고 또 가해한 몇몇 병사들이 소대 이동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딱 맞아요. 어. 이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A 병사 보호 차원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병사들을 다른 소대로 이동시킨 거죠. 그러니까 사건의 발단은 몇 달 전 A 병사가 전입 오던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입대 전에 다들 아시겠지만 조금 많이 긴장들을 좀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다수의 신병들이 그러니까 두 분처럼 입대 전에는 항상 긴장을 하면서 입대를 해요. 근데 A 병사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조금 군에 대한 친근함이 좀 강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촌 형들 중에 뭐 군인도 있었고, 그러니까 주변의 지인들이 야 요즘 군대는 안 그래, 야 옛날 같지 않아 이런 말을 라떼는.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요즘 근데 정말 많이 좋아졌다는 거를 저도 몸소 행복이라면서 느끼고 있고요. 여러모로 장병들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네. 저도 요즘 행군기 하면서 많이 배우는데 네. 특히나 인권 관련 문제는 우리 군에서 굉장히 세심하게 대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군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병폐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대는 첫날에 A 병사의 예상대로 모든 타임테이블이 흘러갔어요. 네. 별일 없었단 말이죠, 이제. 네. 그러니까 생활관을 같이 쓰게 된 선임들이 오히려 야 며칠 잠도 못 잤을 테니까 푹 쉬어. 좋네. 푹 쉬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줬거든요. 최고다. 사실 또 군 생활이라는 게 처음 이제 뭐 한두 달 정도가 힘들고 적응하면 또 나름 흘러가는 법이잖아요. A 병사의 시간도 그렇게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가 나왔다. 그렇죠. 무슨 일이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뭔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특히나 식사 시간이 말이죠. 어느 날 식사 시간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밥 한 술 크게 떠서 입에 넣으려던 그때 툭! 앞에 앉은 병사가 A 병사의 정강이를 치더랍니다. 그리고 배추김치를 젓가락으로 찢어 먹으려고 양손을 올린 순간 갑자기 툭! 하고 앞에 앉은 병사가 또다시 A 병사의 정강이를 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두 번이면은 실수가 아니라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식당 자리가 비좁은 건 아닐까요? 아니, 밥 먹는데 정강이를 의도적으로 찰 이유가 없잖아요. A 병사는 본인이 뭔가 잘못했구나라는 거는 느꼈지만 뭐가 잘못을 했는지 도통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식사를 마친 A 병사. 그런 A 병사를 은밀한 곳으로 불러낸 건 C 병사였어요. 그러니까 C 병사는 A 병사가 식사를 할 때 정강이를 발로 툭툭툭 건드렸던 그 병사였죠. 생활관 서열 3번째쯤 되는 C 병사는 A 병사에게 조금 희한한 말을 하는데요. 밥 먹을 때 왼손 식탁 위에 올리지 마. 상병은 돼야 식탁 위에 손을 올릴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그리고 너 비병사님이 너 젓가락 쓰지 말래. 너무 이상한데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에 왼손과 젓가락 사용을 금지한다. 왜죠? 그날 이후 A 병사는 식사 시간이 상당히 불편해졌습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게 일단 불편했고 간간히 B 병사의 호통도 들려왔는데요. 누가 식탁 위에 손 올려? 자세 똑바로 안 해?
밥 먹을 때 식탁에 왼손 올리지만 이런 그 부조리는 저희 라떼나 있었던 건데 근데 왜 그래야 되는지도 선임이 안 알려줬어요. 맞아요. 이유를 몰라요. 아직까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냥 밥은 좀 편하게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밥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비병사의 자세는 뭐 이랬습니다. 상병 이상이네. 네, 이런 식으로. 네, 꼭 저 군기 잡는 선임들의 자세가 저렇죠. 맞습니다. 이상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생활관에서 청소를 하던 A 병사는 또 이상한 이유로 혼이 났습니다. 야, A 병사야, 너 생활관에서 왜 슬리퍼 신고 있냐? 생활관에서 슬리퍼 신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되죠. 생활관 네. 밖으로 나갈 때는 활동화를 신어야 되지만 그쵸. 생활관 내에서 생활할 때는 슬리퍼를 신고 생활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건데 왜 그걸로 혼이 나지? 사실 저도 군 생활하면서 안에서는 이등병 때도 슬리퍼는 잘 이렇게 신었었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그 활동화를 그 생활관에서 신고 다니면 네네. 먼지 날리니까 맞아요. 오히려 슬리퍼를 신으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런데 이 생활관의 규칙은 네. 그렇다는 겁니다. 생활관에서 슬리퍼를 착용할 수 있는 건 상병 이상, 나머지는 생활관 내에서 활동화를 신고 생활할 것이라는 게 규칙이었다는 거죠. 생활관에서 슬리퍼 착용이 안 되면 대체 슬리퍼는 언제 신으란 거죠? 이게 집안에서 운동화 신고 생활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A 병사도 너무 이상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갔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생활관에서 활동화를 왜 신어야 하는지. 근데 돌아온 답변은 그게 우리 생활관의 원래 규칙이야. 원래 그랬어. 로마구나. 로마의 법을. 네. 그러니까 원래 이래, 원래 이랬어, 원래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대화가 뚝 끊겨지는 게 이건 뭐 어떤 이유도 없고 변명조차 할 게 없다는 거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유를 본인들도 합당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인정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신하영 씨가 오프닝에서 얘기한 악습, 불합리한 관행, 이제는 안녕인데 이 악습이 안녕이 안 되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A 병사는 마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는데 사이버 정보 지식방이라고 싸지방. 그러니까 영내에서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생활관에는 싸지방에 관련된 또 희한한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희한한 규칙은 싸지방은 상병 이상만 이용 가능. 이하는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없다. 이런 희한한 규칙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A 병사는 뭐 싸지방을 이용을 했고요. A 병사가 싸지방을 이용했다는 걸 알게 된 B 병사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B 병사는 생활관에 있는 병사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집합? 집합시킵니다. 병사들이 모두 모이자 B 병사가 호명한 사람은 A 병사가 아니라 A 병사의 맞선임이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불론에서 벽을 보고 서 있게 한 거죠. 그것도 밤새도록요. 그걸 나머지 병사들이 지켜보게 했고요.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와, 이게 2023년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안 믿겨요. 이게 제 말 그대로 이제 똥공기 잡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악습들이 아직도 내려온다는 게 진짜 와 믿기지가 않네요. 와, 맞선임은 진짜 억울할 것 같고 A 병사는 너무 미안할 것 같고 이게 참 비병사가 내가 봤을 땐 여기서 잘못을 했는데 지금 선임놀이 하고 있는 비병사만 지금 태평한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A 병사가 잘못을 했을 때 A 병사의 맞선임을 괴롭히면 A 병사의 맞선임은 A 병사를 탓하겠죠, 이제. 그렇죠. 이렇게 일명 내리갈굼을 시키려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이날 사건 이후 A 병사의 맞선임은 A 병사를 따로 불러서 둘만의 은밀한 교육 시간을 가졌거든요. 밤새 연병장을 돌게 했던 거죠, 이제.
계속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악습은 뿌리를 뽑아야죠. 그렇죠. 네, 신고만이 정답이고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 아닙니까? A 병사도 갈등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임들 모두 다 겪으면서 넘어갔던 일인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적응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냥 좀 내가 받아들여야지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문득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정신을 차렸다고 하고요. 네. 잘했네요. 뭐 고민되고 갈등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배운 대로 하면 돼요. 그렇죠. 군에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신고하라고. 그렇죠. 아, 매뉴얼대로.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본인이 끊어내지 못하면 이런 악습들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한 A 병사는 혼자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마음의 편지를 썼고요. 마음의 편지를 확인한 간부들은 즉시 A 병사를 분리시킨 겁니다. 오늘의 이 사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게 거기가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악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지금같이 SNS도 발달되고 인터넷이 굉장히 좀 많이 오픈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나와서 본인의 그런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발목을 잡는다라는 거를 병사분들이 좀 인지를 이제는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예. 그런데 많이들 인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선임들이 군에 있다는 게 좀 어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선임이라는 이유로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들만의 규칙을 만들고 그걸 따르도록 지금 강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까라면 까! 까라면 까! 어디 갑자기요? 정강이죠? 이런 말 들어보셨죠? 군 생활할 때. 많이 들었죠. 그렇죠? 군대는 원래 다 그런 곳이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뭐 다 그렇게 생활하는데 네. 이런 말도 아마 두 분은 들어보셨을 것 수도 같아요. 없이 들었죠. 그러니까 국방부의 병영문화 혁신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건 삐뚤어진 상명하복과 전후 의식이 원인이 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겉으로 보면 그 조직이 어떤 성과를 잘 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부조리와 침묵으로 구성된 반인권적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좀 어이가 없었던 게 이 생활관에 하지 말아야 할 게 참 많았잖아요. 근데 다 상병 이상은 가능이었다는 게 이 기준은 대체 뭘까요? 상병이 어느 중심선이 돼요 이제. 그러니까 보통 상병 이상이 되면 군복무를 좀 어느 정도 했다. 뭐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기반장 역할을 하는 게 상병 정도 선에서 해요. 그러니까 병장급들을 좀 보좌를 하고 이등병이나 일병들을 병영 생활을 좀 지도한다라는 이런 명목하에 암묵적으로 이제 갑질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준을 상병부터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생활관은 말도 안 되는 규칙이 너무 많았었잖아요. 근데 식사 시간에 밥 편하게 못 먹게 하는 거 이게 저는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요. 밥은 좀 편하게 먹게 해줘야 되지 않나. 뭐 얼마나 이렇게 그렇게 먹었겠어요. 뭐 식탁 위에 손 올려놓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 인권 침해 맞죠? 맞습니다. 아주 예전에 일명 아마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집값 식사라는 게 존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군인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다는 명목이었지만 불필요한 인권 침해이자 부조리라는 이유로 현재는 사라졌습니다. 네. 사안에서도 식사 시간에 특정 자세를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진짜 젓가락 쓰지 말라고 하는 것도 너무 이상했는데 그 비병사한테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하고 싶었어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2년 전에 제가 처음 군생활 시작할 때도 지금 이런 상황은 없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그게 지금 2023년에 발생한다고 하니까 저도 지금 이 사건을 보고 참 어이가 없는데요. 그때도 일부는 좀 젓가락을 쓰게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못하게 한다니까 참 어이가 없네요. 근데 전 뭐 좀 의아한 게 식사 시간에 일어나 이런 부조리를 간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간부들이 못 봤을까요? 봤다면 왜 이거를 보고도 바로잡지 않았는지가 궁금한데요. 그게 간부들
모르게 안 보이는 것, 그 음지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되는 게 더 맞아요. 병영 식당에서 병사들이 급식을 할 때는 그러니까 급영 감독관이라고 이제 급식할 때마다 이제 하시는 간부들이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 간부도 눈에 띄었다면 아마 쉽지 않았을 거죠. 그러니까 간부들이 혹시 만약에 이러한 행위를 알고도 만약에 묵인을 했다면 그 간부들은 아마 처벌을 내가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 감수하면서 모르는 척하기는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내 폭행과 가혹행위는 군에서 아주 심각한 범죄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데 병영 식당 안에서는 이루어지는 거는 악습일 수밖에 없죠. 근데 또 식사 시간이라고 하니까 좀 생각을 나는 게 제가 또 이제 군복무를 할 때 대부분 이제 오른손으로 밥을 먹잖아요. 왼손으로 먹으면 고참 팔이랑 이제 치니까 무조건 오른손으로만 먹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식사 시간이 너무 괴롭다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인권 침해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사회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제약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인권 침해는 아니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왼손으로 식사를 하는 것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강제로 교정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 이상한 일 또 하나 있었잖아요. 이병 일병은 슬리퍼도 생활관에서 못 신게 했습니다. 이것도 악습이죠? 그렇죠. 엄청난 악습이죠. 아마 이를 지시한 선임도 본인이 2등병, 1병 때의 생활관에서 슬리퍼를 신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대부분 악습은 본전 심리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 때도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개선하려는 어떤 의지보다는 관습에 의해서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부조리가 발생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 야, 라떼는 더 심했어. 이건 당연한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본전 심리예요, 본전 심리. 그러니까 후임병들에게 갑질을 안 하면 나보다 선임병들에게 좀 내가 억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좀 이상한 심리가 발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사고 때문에 조금 더 악랄하게 후임병들을 괴롭히는 것 같아요. 또 싸지방에 못 가게 하는 것도 되게 비합리적인 것 같아요. 싸지방 이용한 거 가지고 화를 내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당사자가 아니라 맞선임을 괴롭히잖아요. 전 여기서 되게 소름 돋았어요. 그러니까 싸지방이라고 얘기하는 사이버 지식정보방은 이용 시간대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반납한 이후에 병사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선임병들이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겠죠, 이제. 그러니까 비병사는 다른 선임에게 한 소리를 들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내리갈굼 형태로 행동이 표출된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부대가 있다니 이런 부대 서간들 출동해야 되겠는데요. 가시죠. 지금 출동하시죠. 바로 가시죠. 지금 뭐 어디로 가면 되나요? 지금 녹화가 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벌을 주는 방식에도 문제가 정말 심각했어요. 이게 밤새 벽을 보고 서 있으라고 하는 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주 대표적인 가혹행위에 해당합니다. 옛날 고문 방법 중에도 잠을 재우지 않는 게 있을 정도로 심각한 가혹행위인데요. 이렇게 억지로 깨어있게 하는 것은 개인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A병사의 맞선임까지 또 벌을 서게 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좀 또 큰 문제인데 그 결과로 또 맞선임도 A병사한테 어떻게 보면 교육을 핑계로 화풀이를 한 셈이잖아요. 맞습니다. 비병사의 행동 그리고 맞선임의 교육을 빙자한 괴롭힘도 모두 가혹행위에 해당합니다. 가혹행위는 물리적, 비물리적 가혹행위를 모두 포함해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고요. 군형법상 위력행사 가혹행위죄에도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네, 자 이번 사건은 그 소위 말하는 넝금기와 내리갈굼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건 왜 생겨난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 많은 사람들이 군기라는 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군기라는 걸 지휘 체계를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또 일정한 방침에 일률적으로
따르게 해서 전투력을 보존하고 발휘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일부 병사들은 군기를 상급자가 지시를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상급자한테 어떤 신체적인, 정신적인 뭐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가하게 된다. 뭐 이런 걸 군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덩군기입니다. 덩군기. 예. 그래도 뭐 다행인 거는 이번 사건에서는 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로 분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곧 징계위원회도 열린다고 하고요.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지휘관이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징계와 관련된 사건이 접수될 경우에는 각 부대 징계조사 담당자가 사건을 조사한 다음에 이 징계권자에게 징계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한다, 혹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건의를 올리게 됩니다. 그럼 조사를 먼저 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가 결정되는군요. 네. 징계권자가 이에 대해서 징계 요구라는 조치를 결정을 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가 소집이 되는데요.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계급이나 신분별로 다릅니다. 병사일 경우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면 징계 혐의자가 출석해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피해자 역시 피해자가 원할 경우는 출석할 수 있습니다. 위원들은 징계 기록 검토 및 관련자들의 진술 청취 결과를 종합해서 징계 양정 기준을 통해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럼 마음의 편지가 접수되면 바로 분리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억울한 병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두 수렴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일단 분리 조치,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사건 되짚어 보겠습니다. B병사를 비롯한 생활관의 선임 병사들은 A병사를 비롯해 후임 병사들에게 선임이란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갑질을 했는데요. 자, 선임 병사들이 이 한 갑질,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선임 병사들이 한 행동은 모두 영내폭행 및 가혹행위에 해당하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벌목에 해당합니다. 직접 가혹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묵인, 방조한 사람들도 모두 처벌할 수 있고요. 강등에서 견책까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행위들이 도저히 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준 것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군형법상 위력행사 가혹행위죄에도 해당할 수 있고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임 병사들도 후임 때 그런 갑질을 당한 피해자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가해자가 돼버린 꼴인데, 혹시 후임 때 당한 갑질 때문에 본인들이 행한 죄가 뭐 정상 참작되거나 뭐 그러진 않나요? 누가 지나가다가 저를 때렸다고 해서 제가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게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임 병사들이 한때 피해자였다는 사정이 양형에 참작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선임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갑질하는 병사들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각급 부대마다 군법 교육 및 사고예방 교육이 분기 단위로 법무실 또는 군사경찰실에서 실시를 하고 있어요. 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발시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직도 이런 부대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1303에 전화를 주십시오. 네. 내가 선임이 되면 내가 당한 만큼 후임에게 돌려주자가 아니라 부조리는 내 선에서 뿌리 뽑는 멋진 선임이 되자,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한 줄,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악습도 쓰레기통에. 네, 좋습니다. 자, 국군 장병들의 소중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 헬프콜 1303번이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사건의 재구성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는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서현, 경례, 군! 이른 A병사가 저녁 30일을 채 남기지 않은 그날부터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이 좀 그렇네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고 험준한 곳을 수호하는 부대. 육군 제12 보병사단 전우들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2사단 수색대대를 상징하는 백룡이 그려져 있습니다. 선, 서. 하나, 나는 팀장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겠다. 하나, 나는 돌발탄을 함부로 줍거나 만지지 않겠다. Let me go.